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기준을 좀 약간 더 한 단계 더 내려가고, 그리고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항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대략 뭐 법인 설립 관련되는 것들이 있죠. 뭐 비용, 법인 설립하는데 비용이 대충 뭐 혼자 만들면 한 30만 원 정도, 20만 원,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뭐 제출하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회사의 지분 같은 걸 어떻게 할 거고, 초기에 자본금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자본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등등을 알고 있어야 서류를 제출을 하죠. 그래서 사업 준비 단계 정도부터는 이런 항목들이 좀 필요해지고, 이후에는 이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법원이나 이런 데들에서 날라오는 서류들 같은 거 보고 반응만 늦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회사를 설립할 때 역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나중에 이제 특히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제가 왜 아까 시장 진입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저 때가 보통 스타트업들이 소위 말하는 시드 펀딩이라고 하는 걸 받는 데거든요. 시드 펀딩이라고 하는 거는 스타트업의 아주 초창기 스타트업이 아직 매출이 안 나오는 단계, 혹은 매출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한테 외부 투자자가 작은 자금을 투자하고 지분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거를 말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성장시켜주기 위한 첫 번째라고 해서 시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자본금이나 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죠. 근데 왜 초기에 지금 사업 준비 단계에 이게 포함되어 있느냐? 법인을 등록하시려면 법인의 지분 구조가 반드시 주주 명부라는 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초창기 창업팀이 있으면 우리가 뭐 25%, 4명이면 25%씩 나눌 건지, 한 사람이 70%, 80% 갖고 나머지가 5%씩 가질 건지, 이런 구조들이 필요하고, 설립 자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초기부터 돈은 계속 시달리기 마련이니까 어디까지는 투자로 할 거고, 어디까지는 내 돈, 투자금 중에서도 내 돈이고, 어디까지는 창업팀 돈이고, 어디까지는 외부 투자자의 돈이고, 이걸로도 커버가 안 된다고 하면 뭐 신보나 기보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어떤 의미고, 받으려면 어떤 서류나 어떤 조건이 돼야 되고 같은 것들을 따져 보셔야죠.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회사가 굴러가는 한 어쩔 수 없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 창업자들이 비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법인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의 비용인데 개인적으로 쓰거나, 개인의 비용을 썼는데 이거를 사실은 법인용으로 쓴 거거나,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회계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는 증빙이 없으셔서 대표님이 개인 돈을 쓰셔가지고 회사를 위해 쓰시긴 했지만 이거는 돌려받아 어떻게 회사가 챙겨줘야 될 방법이 없네요. 혹은 이거는 회사 돈인데 대표님이 가져가셔서 쓰신 거기 때문에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물어내셔야 됩니다. 같은 것들을 모르면 웃기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령 뭐 이게 뭐 설마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가령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법인의 자본금이나 혹은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해갖고 회사에 돈이 좀 생겼다. 근데 그 돈을 대표자가 개인이 급여가 아니고 배당도 아닌데 돈이 급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져다 쓰셨다라고 하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라고 부르거든요. 회사가 지급한 돈인데 실제로는 특별한 명분이 없는 돈이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가지급금 같으면 대표자가 시간이 길어지면, 금액이 크고 시간이 길어지면 회사에다가 이자를 내야 됩니다. 법정 이자를 내셔야 돼요. 왜? 회사가 얘는 독립된 법인이고, 독립된 법인이 대표자라고 하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계적인 기본적인 처리 원칙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직원들이나 창업팀 같은 경우에 실수들 많이 하시는 게 초기에
인건비 계산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매출 운영하시려면? 라고 물어보면, 아, 저희 직원들, 뭐, 창업팀들은 다 한 100만 원씩만 가져갈 거라서 저희 직원 4명이니까 월에 4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죠. 왜냐, 4대 보험이 무섭습니다. 4대 보험 진짜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직원이 월급이 100만 원이면 1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직원 한 사람당 30% 정도 보는데, 왜 그게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게 적정한 비용이 맞냐? 혹시 이걸 좀 줄일 방법은 없나? 아니면 만약에 이걸 내가 지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실수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지불을 안 하시면 나중에 노동청 고발 사안이죠. 근데 잘 모릅니다. 대표들이. 언제까지? 그게 고발 날라올 때까지 몰라요. 독촉장 이런 게 날라와야 부랴부랴 그때서 깨닫고 뭔가 실수했다는 걸 아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목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좀 가지고 있을 필요 있고, 당연히 근로기준법은 특히 시장 진입 단계 정도가 되면 직원이 늘어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로계약서에다 내가 무슨 항목을 표기해야 이 직원이 계약직이고, 이 무슨 항목을 표기하면 이 직원이 정직원이 되고, 같은 것들을 충분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 샘플도 필요하고, 직원이 10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 취업 규칙에 대한 것도 마련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회사 설립 단계 다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그러니까 투자금과 대출금의 이해, 그리고 급여하고 4대 보험 체계에 대한 이해는 나 혼자 사업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전문가들한테 좀 맡긴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대충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투자금, 투자랑 대출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급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 항목들에 관련된 것들은 대표자가 칼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부분을 진짜 모르시면 중간에 가서 계속 삐가덕거리게 돼 있어요. 돈이 예상 다르게 갑자기 돈이 나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을 운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항목은 진짜 좀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사업 극초기 관련돼서 좀 학습이 필요하신 부분들 혹은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첫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렸던 건 설립과 관리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제품과 서비스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사실 관리야 그냥 어영부영 굴러간다고 치고, 나중에 매출 잘 나오면 그때 가서 유능한 사람 뽑아서 관리시켜도 되는 거고, 근데 제품과 서비스는 창업팀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굴러가는 거니까 이건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매출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 제품인데 갑자기 지금 세무기초가 나오느냐, 부가가치세 같은 거에 대한 개념도 조금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품을 팔았을 때 이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가가치세는 제품 판매를 할 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고 제품 설계할 때는 사실 고민할 게도 아니지만, 운영할 때 보면 제품 판매랑 관계돼 가지고는 가장 사람을 당혹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3개월, 그러니까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내게끔 돼 있거든요. 가령 3월이면 1분기면 4월 달 25일까지 내게끔 돼 있는데, 이런 일이 모르시면 부가가치세가 잔뜩 쌓여 있다가 한 방에 터져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저기 페널티까지 붙어갖고 같이 오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금액이 큽니다. 여러분 매출액이 10%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업 운영 잘못하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한 방에 맞으면 현금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피하시고 싶으시면 제품에 대한 설계나 이해 같은 거나 매출 구조 같은 거 생각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아시고만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세무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법인세나 뭐 기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제품 서비스 준비 단계로 내려가면, 당연히 제품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뭐 당연히 언제나 요구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각각의 기능 요소들, 가령 디자인, 개발, QC, 제조, R&D,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업팀은 그러니까 대표자는 최소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항목에 따라서 뭐 별 상관이 없는 서비스도 많지만 뭐 바이오 쪽으로 하시거나 혹은 모빌리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파이낸스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관련된 규제나 법규 같은 것도 당연히 이건 굉장히 빠꾸미로 알고 계셔야죠. 왜냐하면 제품 설계 잘못해버리면 만약에 거기서 규제나 이런 거 걸리면 거기서 정부에서 풀어주기 전까지는 매출 못 낸다 이런 식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가령 요즘에 나름대로 핫한 그 뭐 원격 의료나 배달 약국 관련 그러니까 약 배달 관련된 사업들 같은 거 보면 지금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풀어준 상태인 거지 이게 지금 완전히 규제가 풀려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준비해 나가거나 내가 지금 매출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이 규제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심각한 주제죠.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동일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압력을 행사해야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노력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법규나 규제 등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산업도 많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이다라고 판단이 좀 되시거나 뭔가 까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스터디를 계속 하시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행정부, 그러니까 관련돼서 뭐 저기 지방자치단체나 뭐 국토부나 뭐 이런 데 문의하시면 설명들을 해 주실 텐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설명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닐 때도 꽤 있습니다. A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B가 팩트고 A는 틀렸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 소스에서 비교해 봤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게 정상적으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한 겁니다. 특히 규제 관련된 거는 많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조 원가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개발 같으면 개발비 같은 것들은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제품 가격에다 녹여 넣어야 되니까 원가 같은 거를 계산할 줄 모른다던가 뭐 단적으로 10,000개 생산할 때와 500개 생산할 때가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500개는 생산량이 적고 10,000개는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동일한 공장에다 500개랑 10,000개를 맡겼을 때 가격이랑 500개를 샘플 생산한 데랑 10,000개 대량 생산한 데랑 공장을 달리했을 때 원가 같은 것들도 다 비교를 해보셔야죠. 그러면 그애들이 적는 원가 항목이 말이 되는 항목인가? 이 금액들은 과다 계상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휘둘리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뭐 유통이나 뭐 물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백오피스, 그러니까 뭐 소위 제품 준비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제품을 만들었어요. 가령 뭐 내가 아주 뭐 저기 차별적인 꿀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꿀을 만들어가지고 꿀단지에 담는 것까지가 제조죠. 근데 이걸 고객들한테 보내려면 이 꿀단지가 유리로 돼 있는 거라 그러면 고객한테 만약에 택배로 보낼 거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팔 거다라고 하면 이게 안 깨지고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는 포장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안 깨지고 전달될 수 있는 배달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택배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포장지도 맞춰야 되고 위에 디자인도 이쁘게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브랜드 이미지도 나와야 되고 등등의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다 돈이죠. 디자이너를 찾아야 되고 제품 디자인도 뽑아야 되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브랜드랑 맞춘다라고 하면 브랜딩도 해야 되고 끝도 없는 돈입니다. 뭐 포장재를 좀 더 좋은 걸 쓰겠다. 뭐 기왕에 꿀 담아서 보내니 꿀을 좀 보관하려면 나무 상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유리로 돼 있는 거 위에다가 나무 상자 쓰고 나무 상자 위에다가는 뭐 옛날처럼 보자기로 묶으면 너무 올드해 보이니 뭔가 다른 리본을 묶겠다. 이 각각이 전부 다 돈이죠. 근데 내가 정작 가격에는 반영을 안 해놨다. 이러면 굉장히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관련된 준비 비용들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것도 당연히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초창기 스타트업들 중에서 저런 거 실수 많이들 하세요.
예전에 알던 기업 중에 그 뭐 마카롱 뭐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기업이 있었는데, 대학생분들이다 보니 마카롱은 되게 이쁘고 맛있게 잘 만드는데, 이 친구들이 이게 얼마나 포장지가 돈이 들어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판 거예요. 그리고는 좀 지나 보니까 뭐 마카롱 포장에다가 껍데기 씌우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온도가 낮게 유지될 수 있게 콜드체인 채우고 냉장 팩, 아이스팩 같은 거 끼워 넣고 이렇게 하니까 팩도 커지고 무게도 올라가고, 당연히 포장 비용이 마카롱만큼의 비용이나 발생하는 일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걸 고려를 안 하고 가격을 책정해 놨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가격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고객들한테 컴플레인이 엄청 오는 거예요. 왜 싸게 팔더니 갑자기 가격을 왕창 올렸냐. 그때 이제 고객들한테 저희가 포장 비용을 포함을 못 시켜서 이제부터 가격을 정상화했습니다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봐야 고객들 컴플레인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초보적인 실수를 어쩔 수 없이 경험해봐야지 압니다. 사실은 100% 학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식의 초보적인 실수들은 사실 스타트업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사업을 휘청거리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 진입 준비 단계가 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좋은 제품 개발하는 거랑 정말 개발비가 얼마 드느냐, 나 이 원가를 다 포함해가지고 비용에다 청구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 같은 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숙제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